오늘은 전례 없던 전무후무한 왕이 궁궐을 떠나서 다른 나라 대사관에 피신했던 아관파천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고종은 왜 궁궐을 탈출하려고 했을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요, 1800년대 중반부터 조선을 침략하려는 속내를 끊임없이 보여왔는데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에는 한 가지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국, 청나라였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청나라의 속국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모든 정치 상황에 청나라가 개입을 했다거나 또는 조선이 일방적으로 청나라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명목상의 속국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3의 국가가 조선을 속국으로 식민지로 만들어서 침략을 하기에는 이 청나라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실 이때 청나라도 조선을 어떤 명목상 속국에서 진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려는 생각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조선을 놓고 막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냐? 청나라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가장 강한 국가, 세계적으로도 뭔가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또 게다가 일본의 위협이 너무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당장에 청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막는 게 더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1894년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을 벌였고요. 여기에서 청나라가 대패하면서 분위기는 전환됩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이렇게 약했어? 일본도 못 막는 나라였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일본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가 아닌 다른 동맹국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눈에 들어온 게 러시아하고 미국이었는데요. 우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존재감이 뿜뿜 드러납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이 일본이 청나라에게 랴오뚱만도, 평후제도, 타이완 3개의 땅과 이제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맺은 게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청나라의 땅이 일본에 넘어가면 자기들의 이익선에도 약간 불리해지는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러시아가 일본에게 너네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줘 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 땅을 진짜 청나라에게 돌려줘요. 이걸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본이 러시아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네? 라고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강대국은 러시아다 라는 인식이 생겼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82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과 미국 사이에 왕래가 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전부터 미국이 굉장히 중립국의 어떤 입장을 보여줬어요.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신뢰가 생겼던 것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많이 들어와서 좋은 이미지들을 막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친청파 관료들, 친청파 세력들은 입지가 아주 줄어들었고요. 새롭게 친러파, 친미파 관료들이 급부상합니다. 그런데 청일전쟁 무렵부터 이미 조선의 정치파는 친일파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군이 진압군으로 들어왔는데,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해 버리더니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보였고요. 실제로 왕이었던 고종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친일파 관료들을 데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친일 내각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고종은 정치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힘은 더 강해졌고 이 친일 내각에 일본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친러파 세력들과 친미파 세력들이 급부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친러파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였는데요. 이 명성황후는 청나라랑은 완전 빠이빠이를 하고 러시아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명성황후가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일본은 좀 눈의 가시로 여겼고요. 결국에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친러파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죠. 자, 그러자 고종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왕으로서 정치에 손도 제대로 못 대고 왕비처럼 나도 언젠가 일본에 의해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종이 궁궐을 벗어나서 나만의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고요. 그렇게 등장한 게 궁궐 탈출 시도였던 것이죠. 1895년 11월 밤이었습니다. 고종의 친위대가 궁궐로 몰래 들어가서 고종을 데리고 나오는 계획을 세워요. 이때 건춘문이라는 궁궐에 있는 문이거든요. 이 건춘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고종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춘생문의 담을 넘어서 고종을 데리고 나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군 내부의 지휘관이 이걸 밀고 해버리는 바람에 금방 발각이 되었고요.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고요. 춘생문 사건 당시에 고종을 빼내서 과연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냐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추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춘생문 사건이 실패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지난 무렵에 다시 한번 궁궐 탈출 시도를 한 게 바로 아관파천이었습니다. 아관파천은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전략을 짜고 이제 실천에 옮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선 뭐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한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기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때 이 전국에 단발령이 내려져요. 머리카락을 잘라라 라는 거였는데 뼈대 있는 유교 국가에서 밑도 끝도 없이 머리카락을 잘라라 라고 하는 건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고요. 결국에 이 단발령 그리고 이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같이 이제 불만으로 터져서 기폭제가 되어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 분노한 유생들이 일으킨 대규모의 의병,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던 군인들도 전국의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차출이 되어서 나가요. 궁궐 수비대도 조금 이제 허술해지는 그런 시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략도 수정을 했던 것이 춘생문 사건 때처럼 막 이제 군대를 막 투입을 해서 고종을 억지로 빼내오지 말고 위장 전략을 펼치자 이렇게 됩니다. 궁녀가 쓰는 궁녀용 가마를 들여보낸 다음에 그 가마에 이제 왕과 세자가 타고 다시 몰래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궁녀용 가마에 왕을 태워 나오는 그런 위장 전략이었던 거죠. 이 전략이 성공하고요. 이대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고종의 궁궐 탈출 시도가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순조롭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한 이후 고종은 친러파와 친미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고요. 자연스럽게 친일 내각 정부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친일 내각을 이끌고 있던 친일파의 대표적인 거두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민중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춘생문 사건부터 아관파천까지 이 고종의 궁궐 탈출을 도왔던 정말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완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친일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수도 있는 바로 그 인물 이완용이 맞습니다. 사실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이완용은 엄청난 극성 친미파였습니다. 이완용은요, 아주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로 과거에 합격을 하고 고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막 승승장구해 나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막 친해졌고요.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외교 근무까지 합니다. 미국과의 접점이 막 생기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 선망의 대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완용은 대표적인 친미파 인물이 되었고요. 심지어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2대 회장직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완용이 독립협회의 회장직에 선출되면서 했던 연설에서는요, 조선이 어서 빨리 자주 독립해서 미국처럼 강한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독립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은 친미파 인사로서 이 친러파, 러시아와 친한 친러파 세력들과 갈등을 많이 빚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미국이 조선의 상황에서 발을 빼게 돼요. 그러면서 친미파 세력들의 입지가 확 줄어버리는데 이완용도 이때 정치적인 생명줄이 간당간당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친일 노선을 타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유명한 친일파가 된 겁니다.